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주제 짚어보기 전에 오늘 먼저 이 검수완박 얘기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상 남은 변수로는 이제 박병석 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은 여야 합의를 촉구할지 아니면 지금 정의당에서 유예기간을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 이런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박병석 의장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이 당초에 제시했던 그 4월 내 본회의 통과라고 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로서는 그 박병석 의장의 어떤 중재 노력 뭐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미리부터 본회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예상컨대는 뭐 내일 본회의는 아마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합의를 더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본회의를 안 받아들일 것 같고요. 아마 몇 번 더 그 협의의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리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 저보고 점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저는 뭐 최종적으로는 아마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만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그 협상을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여야 합의라는 명분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리 본회의 요청을 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박병석 국회의장이 평상시에도 그런 성향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뭐 계속해서 본회의 요청을 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박 기자님.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22일 본회의 소집은 박병석 의장이 응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 주 넘어가겠죠. 다음 주 넘어가면서 아마 이제 마지막 중재를 촉구할 텐데 지금 정의당 중재안도 나오고 있으니까 박병석 의장은 그 중재안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여론의 향배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 과연 어느 쪽이냐 양쪽이 계속 그 대립할 경우에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 하면은 저는 민주당 쪽 손을 결국은 들어주지 않을까. 본인이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사회봉을 그 김상희 국회 부의장,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의 김상희 부의장에 넘김으로써 결국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최종적으로는 역시 여론의 향배가 박 의장한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 민주당 측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두 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이 그 지방선거를 역산해 보면 D-4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그 각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후보 확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그러면은 저희가 서울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폭풍이 거셌었고 결국 당 비대위가 어제 논의 끝에 컷오프를 철회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 오히려 계파 갈등만 노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사실은 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남국 의원 등이 가서 뭐 이재명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김남국 의원 등이 가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좀 나와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서울시 지역위원장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뭐 전략공관위에서는 뭐 컷오프했다가 비대위에서 그걸 뒤집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오늘 이제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일까지 후보를 받아서 뭐 또 비대위가 뭐 새로운 후보를 물색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후보가 그렇게 금방 물색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해서 뭐 현재 6명이 나와 있다고 하죠. 예. 뭐 그중 거기에 이제 뭐 1명 정도가 혹시 그 접촉하는 사람 누군가가 뭐 합류를 해서 아마 결국 뭐 컷오프를 거쳐서 또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100% 국민 경선으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유리하죠. 과연 예. 극복할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네.
박 기자님은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저도 뭐 비슷한데요. 이번 사태의 문제 본질은 두 가지.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계파 갈등이나 깔려 있는 건데 두 개 중에서는 송 전 대표의 욕심이 훨씬 더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586 용태론을 주장하면서 나도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이게 명분이 없는 거죠.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신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송 전 대표는 이재명 전 후보를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여갖고 이 전 후보 복귀를 내가 돕겠다라는 명분으로 나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파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쪽 송 전 대표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민주당은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 서울시장 경선은 굉장히 모양새를 구긴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공천위가 서울시장 전략공천 대상자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었던 박영선 전 장관이나 강경화 전 장관 입장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민주당 비대위가 추가로 후보를 영입하고 경선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참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 쪽에 취재한 바로는 일단 처음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접촉을 했던 것 같고요,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당에서 추대하는 형식이면 나갈 용의가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송 전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추대는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어젠가요, 그저께 출마 안 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남아 있는 건 이제 박영선 전 그 장관인데요. 예, 박 전 장관도 아마 그 추대 형식이면은 추대 형식 전략 공천 형식이면은 나갈 의사를 좀 이렇게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표명했는데 그것도 지금 송 전 대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무망한 거고요. 이제는 뭐 방법은 박영선 전 장관이나 아니면 강경화 전 장관이 나와서 내일까지 그 후보 등록을 해갖고 100% 국민 경선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 아마 전 두 사람 다 안 나올 거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남아있는 6명의 후보 갖고 하면은 송 전 대표로 가겠죠. 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결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냐. 1위가 이낙연 전 대표고요. 2위가 송영길 전 대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송영길도 갈 텐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나는 이재명 후보의 대리인 비슷하게 이렇게 역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그 친문과 이재명계는 상당히 그 뿌리 깊은 어떤 그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대리인 비슷하게 송 전 대표가 자청함으로써 그 민주당 표를 다 끌어모으는 데는 굉장히 그 한계가 있겠다. 통합이 쉽지 않다. 예, 통합이 쉽지 않다라는 근본적인 한계와 상처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글쎄 뭐 제가 보기에도 비슷한 견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와 지금 그 반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그 갈등의 본질은 결국 뭐 이재명이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지역위원장 상당수가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후보와의 관계를 하나로 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역위원장들이 적어도 구심점은 없지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명분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이재명 전 후보와의 관계를 강조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의 역풍을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민주당의 그 100% 국민 여론 경선으로 했을 때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데까지는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선 경쟁력에서는 우선 뭐 원래 뭐 인천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더군다나 이번에 이 경선 과정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의 잡음들 이런 것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시장 쪽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고요. 가장 관심이 지금 또 집중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인데요. 내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 사실 뭐 민심은 좀 유승민 전 의원, 당심은 김은혜 의원 이런 지금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나중에 누가 좀 유리하게 될까요? 글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김은혜 의원은 이른바 윤심을 얻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당선인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인지도도 올라갔고 이제 윤석열 당선이 뭐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일반 당원들한테는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상당수가 지금 김은혜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심은 김은혜 의원이 좀 앞설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자들이 얘기하는 체급이 좀 달라요. 잘 그렇죠. 아시지만 뭐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후보급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급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아마 민심에서의 그 일종의 지지율 이런 것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고, 실제 근데 여론조사로는 뭐 좀 우열이 또 바뀌기도 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최근에 하여튼 김은혜 의원이 민심이든 당심이든 그런 데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될지 아니면 그냥 그 접전 양상으로 갈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보시죠. 네, 그렇군요.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이라 참 좀 예측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이제 50대 50 반반인데요. 일단 민심을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조금 앞설지는 모르지만 큰 격차는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김은혜 의원도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입 역할을 했고, 지금 윤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심에서도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럼 당심은 어떠냐 하면 당심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격차로 좀 김은혜 의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김은혜 의원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돼 있고요. 예. 원래 이제 김은혜 의원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마 의사가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출마하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해갖고 출마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상당히 김은혜 의원한테 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경기도 지역위원장 분포들 보면 이 지역위원장들이 지난 2020년 총선 직전에 다 이렇게 그 선정이 됐는데, 그때 그 황교안 대표 시절입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에 선정한 사람들인데,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유승민 의원하고는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유승민 네. 의원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쪽에 이렇게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당내 구도로 보면은 지금 당시면 상당히 김은혜 의원이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물론 그 상당히 그 대중적인 지지력에 대한 확장력은 있습니다만은 김은혜 의원의 이기기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측합니다. 결국 유승민 의원이 민심에서 유리한 부분보다 김은혜 예. 의원이 당심에서 유리한 부분이 더 클 것이다. 그렇죠. 좀 그 격차가 훨씬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측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은 내일부터 나흘간 치러지게 되는데요.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렇게 4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변 없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될지, 만약에 김 전 부총리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상대 후보로 유승민, 김은혜 두 사람 중 누가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 최종 후보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일단 지명도라든가 아니면 경제부총리도 했고 경제 전문가 또 행정 경험이 있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그에 비해서 또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데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되는 것이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정치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정치 복귀하려면 이번에 경기도에서만은 상당히 이겨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기가 5% 이겼던 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이기는 게 이재명 후보의 그 정치 복귀에 굉장히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 조직들이 저는 김동연 후보를 상당히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 최종 후보는 김동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럼 누가 더 조금 더 손쉬운 후보겠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가 좀 더 어려운 상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도 어쨌든 체급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경제 전문가란 말입니다. 경제 전문가고 그리고 원내 대표까지 했던 중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이 김동연 부총리하고 상당히 겨뤘을 때 비슷한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초선 의원이고 또 행정 경험 같은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했습니다만은 직접 행정을 이렇게 드라이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김은혜 의원과 맞붙는 게 훨씬 자신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김동연 후보가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다음에 그 염태영 후보, 조정식 후보, 뭐 그다음에 안민석 후보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때 보면 그 정성호 의원이라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뭐 그 일종의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데는 정성호 의원이 다 참석을 그냥 했어요. 그런데 김동연 후보 출마 선언 때는 사회를 봤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재명 그 전 후보가 이 4명 중에 뭔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듯 싶지만 무게중심은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는 역시 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데니까 그러면 김동연 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다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냐 아니면 김은혜 의원이라는 부분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체급도 높고 뭐 정치도 오래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김동연 전 후보보다 더 체급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유승민 전 의원을 만약에 김은혜 의원 같은 신예가 꺾고서 내일 그 당선이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파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컨벤션 효과를 또 김은혜 의원이 누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김은혜 의원도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경선, 경기도지사 경선은 김동연 후보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 후보로는 누가 될지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김재원, 유경하 이 3파전인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도 역시 뜨거운데요. 뭐 여론조사는 홍준표 의원이 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재원, 유경하 두 후보 사이에 진행됐던 이 단일화 논의는 불발이 됐습니다. 과연 이 홍준표 의원을 단일화가 안 된다면 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많이 글쎄 있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둘을 합쳐도 홍준표 의원한테 못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이 두 사람이 그 단일화를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는 한 아마 시너지 효과를 업어도 홍준표 의원과 그 힘들죠. 누가 이길지 예. 사실 그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단일화가 결렬된 상태고 물론 뭐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가 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미 상당한 상처를 두 후보가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홍준표 의원을 꺾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 기자님.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고요. 아무리 대구지만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는 지났고 또 한번 탄핵이라는 그러한 그 넓은 강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 그 영향력이 국민의힘 경선에 미치는 그 범위는 굉장히 그 제한적일 거로 보고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만약에 그 김재원이나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 둘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면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현재는 지금 당선인의 시대고 새로운 정부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미 지난 정권 대통령의 측근이다 아니다 그 박심을 없는다 하는 것들이 지금 그 한나라당 경선과 인기 추세를 뒤엎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분 다 홍준표 의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공천도 아주 시끌시끌했는데요. 당초에는 공관위가 황상무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기로 발표를 했다가 김진태 전 의원을 포함시켜서 다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기로 정했습니다. 경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국민의힘이 그 황상무 앵커로 단수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여론이라든가 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경선으로 돌린 건데 처음에 황상무 앵커를 단수 공천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선을 하면은 김진태 의원이 유리하다는 걸
인정한 것은 다름없거든요. 만약 네. 뭐 황상무 앵커가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있으면 당연히 경선을 하는 게 모양이 좋죠. 근데 이미 그게 어렵기 때문에 황상무 앵커를 단수 공천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경선을 하면은 저는 황상무 앵커보다는 김진태 의원이 지명도 면이라든가 그동안 강원도에 이렇게 쌓아온 여러 가지 그 영향력 같은 걸 볼 때 김진태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경선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봅니다. 네. 글쎄 뭐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의 단점은요. 사실은 이 지지층의 공보성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있어요. 그런데 확장성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그 본인의 어떤 정치 역정이 굉장히 그 일종의 뭐 태극기 부대라고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그런 사람들하고 그 이 성향이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제 확장성이 과연 있겠느냐.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지금 그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한번 강원도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시되는데 뭐 이번에 황상무 전 앵커가 이제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상당히 그 뒤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래도 황상무 전 앵커도 인지도를 좀 높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는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광재 의원이 출마한다면은 더 유리할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여야를 이제 봤을 때.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전에 벌써 강원도지사를 했죠. 그리고 예. 지금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또 지역에 가면 약간의 소지역주의 개념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춘천 출신이고요. 이광재 전 의원은 지금 원주에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문제, 소지역주의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집권당이 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광재 의원의 지지가 저는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이광재 전 지사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사실은 강원도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국민의힘 과거부터 뭐 옛날부터 계속 보수가 강한 이렇게 우세를 점해왔던 지역인데 그 강원도를 그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킨 사람이 바로 이광재 강원지사입니다. 네. 이광재 씨가 이제 강원지사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강원도도 여러 가지 지역구에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정치적 취향을 바꾼 사람으로서 어쨌든 강원도민에게는 그 임팩트가 있는 게 이광재 전 지사이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가 나오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가 되는 간에 굉장히 그 치열한 접전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이제 출마 그 명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재명 그 후보의 복귀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그 악수죠. 왜냐하면 그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불리한 싸움인데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그 유리한 위치에 이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범민주당 표를 최대한 그 끌어모아야 하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인데 이재명의 그 대리인을 이렇게 자처함으로써 뭐 친문 세력이라든가 이재명 후보에서 약간 좀 그 거리를 두고 있는 생각한데 저좀 너무 좀 그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발언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는 간에 어쨌든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선정은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송영길의 가벼운 잇 민주당 스텝이 꼬였다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검수완박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검수완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많지만 네. 이 검수완박을 불과 한 2, 3주 내에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41일 남았다고 제가 지방선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 여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민주당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네. 오늘 한 줄 논평은 민주당의 제1 관심은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기자 시간은 40여일 남은 6일 지방선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를 예측해 봤습니다.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